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랑해서 함께 했는데 결국 서로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한 두 사람. 함께 밑바닥에서 싸워 정상에 올랐는데 정상에 오른 뒤에는 서로가 서로의 상처가 되어버린 두 사람. 바로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 이방원과 그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 이야기입니다. 때는 고려 말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어수선하던 시절입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이미 속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나라실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세금을 착취하고 나라 곳곳이 병들어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한 명문가에서 총명하고 기계 있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민씨의 아가씨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민재는 여흥민씨 가문 출신으로 당시 이름난 문신 집안의 인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대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사회적 존경을 받아온 명문가였습니다. 민씨 아가씨는 그런 집안에서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히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도 일찍 눈을 뜨고 자랐습니다. 이 총명한 아가씨가 18살이 되던 해 드디어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 상대가 바로 이방원, 당시 16살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때는 서기 1382년, 고려가 무너지기 불과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방원은 훗날 조선 태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방원은 아직 어린 청년이었고 그의 아버지 이성계는 변방에서 이름을 날리던 무장이었습니다. 무장 집안의 아들과 문신 명문가의 딸.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혼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당시 이성계라는 인물이 전쟁터에서 연전연승하며 엄청난 명성을 쌓고 있었거든요. 민씨 집안에서도 이 신흥 무장 집안과 손을 잡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18배 민씨와 16세 이방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린 나이죠. 그 어린 나이에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방원은 총명하고 야망이 컸습니다. 무인 집안 출신이지만 문과의 도전의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패기와 총명함이 민씨의 눈에도 남달리 보였겠죠. 민씨 역시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명문가에서 자란 지적이고 기계 있는 여인. 세상 물정에 훤하고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로웠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영재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신혼 초 그들은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고 총명한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꿈꾸던 시절. 아직 세상의 풍파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전. 그 짧고도 아름다웠던 시절. 그 시절은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이 두 사람에게 그리 오래 평온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고 이방원의 아버지 이성계는 점점 더 큰 야망을 품어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뜨겁고도 차가운 사랑과 전쟁 같은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92년 마침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합니다. 이성계가 태조가 되었고 온 나라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설렘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새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버지 이성계 못지않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정몽주였습니다.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처단한 사람이 바로 이방원이었어요.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방원이 치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를 아버지 이성계도 그리고 세상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원은 당연히 세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방원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 계비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당시 이방석의 나이가 고작 11살이었어요. 이 결정 뒤에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도전, 조선을 설계한 사람,
조선의 기틀을 닦은 사람으로 이상과 실력도 출중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 뚜렷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이 꿈꾸는 나라와 이방원이 꿈꾸는 나라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정도전은 왕권보다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 신권이 강한 나라를 원했어요. 반면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방향 차이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었어요. 결국 이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이 두려웠습니다. 이방원의 총명함, 이방원의 결단력, 이방원의 야망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정도전은 어린 이방석을 세자로 세우고 자신이 그 뒤에서 실권을 쥐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세자 자리에서 밀려난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위협받게 된 이방원.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싸웠건만 정작 자신은 왕의 아들 중 하나로 밀려나 있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이 시기 이방원 곁에서 함께 이를 갈며 때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민씨였습니다. 민씨도 남편 못지않게 분노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 그 뒤에 정도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언젠가 남편의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명문가에서 자란 민씨는 정치적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씨는 단순히 분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를 행동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도전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정도전은 왕자들의 사병을 협파하려 했어요. 당시 이방원을 포함한 왕자들은 각자 군사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정도전은 개인 사병을 폐지하려 했습니다. 즉, 사적으로 보유한 무기를 국가에 모두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원수와도 같은 정도전 앞에서요. 이건 단순히 군사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방원에게 당신 이제 끝이오라고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스스로를 지킬 힘을 빼앗겨 버리면 그 다음은 뻔한 수순이니까요. 이방원은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섣불리 취했다가 역모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죠. 민씨는 이 위기를 예리하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인 민씨는 고려 때부터 여져온 넓은 인맥을 활용해 정도전의 무리가 이방원을 기습할 거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습니다. 남편과 가문을 위해 귀를 열고 정보를 모으며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읽고 위기에 감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입수한 민씨가 한 행동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민씨는 자신의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 핑계로 남편이 집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원을 집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아내가 아프다는 핑계로 남편을 불러들이는 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민씨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민씨가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정도전 일파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방원은 이미 감지하고 있던 위기가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결단이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원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씨의 영리한 판단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보를 모으고 남편을 불러들이며 결단을 촉구했던 민씨가 없었다면 이방원은 역사를 바꿀 결정적인 순간을 제때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씨는 단순히 옆에서 지켜만 보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도전이 사병 협파를 추진하면서 왕자들의 무기를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을 때 민씨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무기를 빼돌려 숨겨두었습니다.
당시 왕명으로 사병을 혁파하는 마당에 무기를 몰래 숨겨둔다는 건 발각되는 순간 목숨이 날아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민 씨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기를 지켰습니다. 언젠가 이 무기가 남편의 목숨을 지켜줄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발 앞서 생각하는 여인이었어요. 당장 오늘이 편하자고 무기를 순순히 내어주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민 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사 당일 이방원에게 그 무기들을 건네줍니다. 1398년 그날 이방원이 정도전 일파를 처단하러 나설 때 들고 나간 무기들은 아내 민 씨가 목숨을 걸고 숨겨두었던 무기들이었어요. 이방원이 거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데에는 절반은 민 씨의 치밀한 판단과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 씨의 역할은 1차 왕자의 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00년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방원의 형 이방간과의 충돌이었어요. 이방원은 주저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아직 살아 계신데 이번에도 형과 싸운다는 게 도리에 맞는 건지 망설였던 거예요. 그때 민 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민 씨는 주저하는 남편에게 직접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망설이는 남편 앞에서 무거운 갑옷을 들고 와서 하나하나 입혀주며 지금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 행동 하나가 말해주는 게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남편보다 더 결연하고 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두 번의 왕자의 난을 통해 이방원은 마침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형 이방과가 잠시 왕위에 있다가 이방원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되고 1400년 이방원이 드디어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민 씨는 왕비가 됩니다. 정비로서 왕비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1382년 18살 처녀가 16살 청년과 혼인하던 그날로부터 무려 18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18년 동안 민 씨가 겪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고려가 무너지는 걸 보았고, 새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았고, 남편이 권력에서 밀려나는 걸 보았고, 목숨이 오가는 위기를 함께 버텨왔습니다. 그 긴 고통이 끝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꿈꾸던 그 자리에 마침내 선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그리고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 씨 사이에 균열이 시작됩니다.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직후 잠시나마 두 사람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함께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함께 위기를 넘기고 함께 싸워 마침내 정상에 선 거잖아요. 그 감회가 얼마나 남달랐겠습니까? 원경왕후는 이제 조선의 국무였습니다. 태종도 이 시기에는 민 씨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함께 이 자리까지 온 동반자에 대한 정이 없을 리가 없었겠죠. 두 사람이 2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낳은 자녀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후에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꼽히게 되는 세종대왕. 바로 이 두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종 외에도 여러 왕자와 공주들이 있었으니 두 사람은 자녀들을 보는 기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태종이 가장 먼저 몰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왕권 강화였습니다. 태종은 조선을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왕이 확실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려 했던 거예요. 실제로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면서 조선의 기틀이 잡히고 그 기반 위에서 세종시대의 찬란한 문화가 꽃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태종이 휘두른 칼날이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칼날이 가장 깊이 찌른 곳이 바로 원경왕후의 가슴이었습니다. 태종에 있어 왕권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외척입니다. 왕비의 집안, 즉 왕의 처가 식구들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 이것이 왕권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태종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 말의 권문세족들이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렸는지,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 집안이 어떻게 세자 책봉에 개입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태종은 결심합니다.
외척은 절대 권력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외척이 바로 원경왕후의 집안, 여흥민 씨 집안이었습니다. 원경왕후의 남동생들 민무구, 민무질, 민무휴, 민무회 이렇게 네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네 형제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어요. 왕자의 난 때도 처남들이 이방원 편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자연히 왕위에 오른 뒤 이들이 어느 정도 자리와 영향력을 갖는 건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눈에는 이 처남들이 가장 큰 위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집안이 힘을 가지면 나중에 세자나 왕을 흔들 수 있다는 것. 태종은 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 했어요. 그리고 결국 민 씨의 네 남동생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먼저 기양을 가게 되고 결국 자결을 강요받아 세상을 떠납니다. 뒤이어 민무휴과 민무회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흥민 씨, 네 형제가 모두 태종의 손에 의해 사라진 겁니다. 원경왕후는 함께 고생하며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집안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른 남편이 자신의 동생들을 하나씩, 둘씩, 결국 넷 모두를 제거해 버린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 같이 자라고, 같이 놀고, 같이 웃었던 오빠들, 남동생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 형제들이 남편의 명에 의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원경왕후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처절했을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원경왕후가 이 일로 태종과 격렬하게 다퉜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통곡하며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종의 배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태종은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이 아니었어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태종이 거느린 후궁이 무려 9명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이 후궁을 두는 건 제도적으로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법으로 따지면 태종이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원경왕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하며 함께 싸워온 남편이 그 위험한 시절에도 남편 곁을 지키고 남편을 위해 무기를 숨기고 남편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남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1명씩, 2명씩 젊은 후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경왕후가 어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역사 기록에는 2사람이 후궁 문제로 극도로 격렬하게 다퉜다고 나옵니다. 원경왕후의 성격이 본래 강직하고 직설적인 분이었거든요. 명문가에서 자라 당당함이 몸에 밴 여인이었으니까요. 아마도 2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말다툼이 오갔을 겁니다. 쌓이고 쌓인 원망이 한꺼번에 터지는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슬픈 건 아무리 다투어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태종은 왕이었으니까요. 왕의 결정을 왕비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분노하고 통곡하고 따지고 싸웠지만 결국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이 2사람의 관계였습니다. 함께 밑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더 믿었고, 더 믿었기 때문에 배신이 더 아팠습니다.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더 가까웠고, 더 가까웠기 때문에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처남 4명의 죽음, 9명의 후궁, 이 2가지가 원경왕후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있었지만 원경왕후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처를 받은 원경왕후는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몸도 버티질 못하죠. 원경왕후는 점점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석에 누운 원경왕후 곁에서 극진히 간호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효심 또한 지극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직접 달려와 곁을 지켰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세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동생들의 죽음과 배신이었던 세월. 분노하고 싸웠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던 세월.
그 세월 속에서도 아들 세종이 효도하며 곁을 지켜주는 걸 보면서 아마도 원경왕후는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아들이 이렇게 곁에 있어 주는구나. 원경왕후는 병석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이 사람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건지. 원경왕후가 그 질문과 함께 평생을 살았으리라는 것, 그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420년 원경왕후는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56살이었습니다. 아들 세종이 극진히 간호했지만 결국 어머니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짧은 56년 동안 원경왕후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삶이었는지 느껴집니다. 행복한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꿈을 꾸던 시절, 두 번의 위기를 함께 넘기던 그 긴박하고도 뜨겁던 순간들, 아들 세종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기쁨들, 그리고 불행한 순간도 많았겠죠. 동생들을 잃는 고통, 남편의 배신, 병들고 쓸쓸한 노년.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것 아닐까요? 행복과 불행이 뒤섞여 있는 것, 사랑과 상처가 함께 오는 것.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4년 뒤 1422년에 태종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헐릉에 나란히 묻힙니다. 쌍능으로 나란히. 살아서는 그렇게 서로를 상처 입히고 서로에게 원망하고 격렬하게 다투었던 두 사람이 죽어서는 나란히 함께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하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죽어서 이루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사람의 인연이 그렇게 떼어낼 수 없는 것이었던 건지. 지금도 서울 서초구에 가면 헐릉, 그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600년이 넘은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지금도 거기에 나란히 있습니다. 원경왕후, 이 여인은 단순히 태종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세우는 데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의 뜨겁고도 차가웠던 삶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함께 가장 위험한 순간을 버텨냈지만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두 사람. 살아서는 그렇게 원망하고 다퉜지만 죽어서는 헐릉에 나란히 잠든 두 사람.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